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리빈 원더 지누스와 함께 편안한 잠 그래도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원숭이 두창도 아니고 원숭이 두창이 왜 나와? 아 정말 여러분 지금 그런 농담 하실 때입니까?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이 지금 3.6% 빠졌다고요? 장난할 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외국인들이 다 도망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빠질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시작할 때만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렇죠. 네, 뭐 시초가에서는 나쁘지 않았고 주말도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반등이 나올 걸로 시장은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장중에 좀 어이없게 계속 이제 밀리는 장이 나오니까 뭐 오늘 뭐 댓글창에도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화가 나시고 뭐 시황 짧게 해라 뭐 별로 의미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튼 이제 몇 가지 뭐 상황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청구 쪽으로 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수급이 일단 뭐 기관들이 또 받쳐주지 못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전에 뭐 1293.67원까지 이제 오전에 이제 잠깐 올라갔기 때문에 연고점 1293.2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3년 만에 또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로 올랐죠. 여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었고요. 특히 매도세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네.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고 뭐 아침 나절에는 그나마 이제 OCI를 비롯한 태양광,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 뭐 사료, 그다음에 일부 2차 전지. 2차 전지 중에는 끝까지 이제 삼성 SDI가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뭐 신흥 SEC라든지 뭐 LNF,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 CIS, 그다음에 첨보 이런 종목들이 오전까지는 그래도 좀 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방산이나 우주항공이나 통신 그리고 순수 엔세치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오전에 보였는데요. 10시경에 이제 국내 주가 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10시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권사 말고 CFD 계좌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시간대로 저희가 좀 인식하고 있는 시간대인데 이 CFD 계좌 관련된 투매가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돌았던 것 같고요. 확인은 정확하게 될 수는 없죠. 뭐 계좌를 저희가 열어본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 시간대에 CFD 관련된 반대 매매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 있었고 국내 시장 하락 이슈를 몇 가지 이제 뭐 회자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의 북한 풍계리 연쇄 핵실험 가능성 언급에 대한 이슈가 잠깐 오전에 있었고요. 기술적으로도 코스피가 주봉상 20주선을 이탈하면서 장기 추세가 불안감이 점증됐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도 지금 가상화폐가 이제 급락세를 보이면서 악재가 됐죠. 뭐 대출도 막고 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자산을 현금화에 대한 자극을 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이 가상화폐 쪽에 악재가 생기면서 주식과 관련된 다른 쪽에 현금화에 대한 자극을 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수급적으로 악재가 이야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휴장일에 따른 뭐 외국인들이 다소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 역시 이제 중국을 빼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시장 이렇게 좀 스탠스가 보수적으로 갔던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이야기는 인텔의 1분기 CPU 출하량 감소.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서버용 신규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 관련된 그 출시 지연 가능성 이야기 나왔죠.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내년 2분기까지 좀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오늘 아침에 이제 HP나 델 오더컷 루머가 이제 또 돌았고요. 콜이 좀 돌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세가 전기전자 쪽에 집중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만 증시도 2% 조금 안 되는 낙폭을 보인 것도 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좋게 보면서 중국 시장의 롱 포지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약간 숏 포지션 이런 가능성도 일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 중국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최근에 이 전쟁에 대한 반사 수혜국으로 또 부상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글로벌 좀
디커플링 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수급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10시 15분경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대출 우대 금리 고시가 됐는데 동결로 일단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의 행보를 좀 주시하면서 일단 동결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가계와 기업의 중장기 대출 감소세가 여전히 거세고 민간 수요 회복 촉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분기 이전에 인하 가능성에 대한 여전히 이슈가 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381포인트까지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시를 기점으로 낙폭이 다소 축소 시도가 됐는데요. 장 초반 약세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급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른 아시아 대비 국내 증시 낙폭이 유난히 좀 컸고요. 지수 하락에 따라서 CFD 계좌로 추정되는 로스컷이나 신용 관련 물량이 더해졌을 가능성이 좀 높게 시장에서는 분석되고 있고 11시 20분경에 원달러 환율이 1296.2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다만 12시 기준으로 1290.21원까지 빠르게 좀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네. 중국이 상하이나 항생, 심천지수 등이 플러스 전환한 것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1시 30분경 기준으로 봐서는 외환 당국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다소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88원대까지 안정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수급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찍혔는데 이게 또 CFD 계좌가 찍혀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2시가 다가오면서 스탁론 반대 매매 그러니까 오후 들면은 2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스탁론 반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간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이 우려가 되면서 이 장중 저점 코스피 2372.35포인트까지 2시 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가 그 이후에 대규모로 좀 줄어들면서 이 시장은 저점에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기준 2391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요. 선물이 장중에 한 4, 5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매도세가 보였는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 선물이 마이너스 591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가 이후에 확 줄여버린 걸로 봐서는 또 장중에 밀고 종가 이후에 다시 뭐 담아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 장중과 그다음에 장 막판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 포지션이 확실히 다른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예를 들어 반성문을 이렇게 잘 내면 이렇게 좀 환불도 좀 해주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스탁론 반대 매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 반대 매매가 오늘 많이 혹시 나왔나요?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제 당일 매매는 집계가 당연히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3거래일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식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연중 최저점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16일 기준 20조 6,863억 원. 근데 뭐 연중 최저점이긴 하지만 20조가 과연 신용융자가 규모가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런 물량이 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주 후반에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15일, 16일 이틀 동안 약 9천억 정도의 매물 출회가 되긴 됐는데 아직도 좀 융자 관련된 비중이 낮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그널랩이라는 어떤 뭐 사이트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자료를 좀 인용해 왔는데요. 6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신용잔고가 10조 9,084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9조 6,611억 정도 나오는데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좀 네.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신용 잔고를 보면 이제 뭐 10조 원대 초반, 뭐 10조, 11조 정도 언저리 되는데 시가총액 대비 0.58%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신용 비율 밴드가 상단으로서는 시총 기준 코스피 신용 잔고 0.6%가 전체 시가총액 대비 상단으로 비율 밴드가 들어가고요. 중간값이 0.57% 그리고 하단값이 0.54% 정도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 대비 0.58% 정도 수준이라면 중간값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가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도 아주 높은 바닥은 아닌 거죠. 근데 아주 높은 건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이제 9조 6,611억 원, 시가총액 대비 2.72%. 이게 코스닥의 신용 비율 밴드가 상단이 2.75%, 중간값이 2.59%, 하단이 2.43%니까 시총 대비 2.72%는 거의 신용 비율 밴드가 상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뭐 시가총액이 먼저 많이 급하게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신용잔고 비율로 본다면 아무튼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시가총액 대비로서는 신용잔고가 아직은 다소 조금은 중간값 내지는 상단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밀리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물량이다 볼 수 있는데 표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는 아주 옅은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이 녹색 선이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 대비 이제 신용잔고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밴드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중간값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간값보다는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용잔고 비율이 조금 완전히 이제 해소됐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아직 덜 털렸다, 그죠? 뭐 그렇죠. 더 털리려면 이제 지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아니죠. 더 낮아지면 더 털린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더 만약에 낮아지면, 여기서 네. 뭐 급반등이 나와버리면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지표이긴 한데 만약에 시장에서 지수가 더 밀린다 이렇게 되면 견디지 못할 물량들이 더 나올 수 있는 비율은 아직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국내 업종별 신용잔고 비중입니다. 이제 어떤 업종별. 쪽에 네. 어떤 쪽에 이제 신용잔고가 이제 많이 이제 좀 포진되어 있나 보시면 여기에서 건강관리 쪽이 가장 높게 아직은 형성되어 있고요. 건강관리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죠. 헬스케어죠.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쪽이 되게 좋지 못했잖아요. 뭐 물론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그런데 반도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화학, IT 가전, 기계 이쪽이니까 대부분 보면은 건강 관리를 빼고 나면 나머지 쪽들은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에 조금 신용잔고가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 IT 쪽이 더 빠지면 신용잔고 관련된 영향이 시장에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뭐 자동차나 이쪽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IT 쪽의 어떤 섹터나 바이오 건강관리 쪽이 약간 높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흔들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체 업종 시총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을 그럴 수 거고요. 있겠죠. 예. 그 이제 아까 그 주신 그래프의 이제 분모 분자 구조가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빠지면 신용잔고 비율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는 이제 신용잔고 비율은 신용이 털리더라도 주가 하락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을 좀 보이고요. 보통 이제 주가가 좀 바닥에서 돌아서 올라올 때 그 경험대로 보면 돌아서 올라올 때가 오히려 신용의 청산 비율은 더 큰 편이거든요. 청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신용이 이제 정리되는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반대매매 나가고 뭐 이럴 때가 반대매매 나가서 강제로 털리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올라와서 투자자가 자의로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신용잔고 잔고 비율이 급격히 낮아질 때는 예.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좀 그동안 물려있던 신용 주식들을 이제 일정 부분 정리하면서 그때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의 흐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신용 잔고까지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뭐 일정을 좀 오늘 정리를 해오셨군요. 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페드 핵심 인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20일과 24일 이제 이 연설이 있는데 사실은 블러드 총재가 가장 촉이 좋은 사람이죠. 이 가장 먼저 75bp 인상 관련된 이슈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을 달래기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입에서 이제 만약에 20일과 24일 그 연설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이 또 더 불안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20일, 23일인데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21일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MSCI 선진국 후보 여부는 24일 날 예정되어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기대감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군 관련된 뭐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것 때문에 뭐 선진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가능성도 그렇게 뭐 높게 시장에서 보는 건 아니니까요. 뭐 이 변수는 크게 영향 미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시기도 하던데 MSCI 선진국에 이제 우리가 편입이 될 거니까 어차피 편입되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뺐다가 편입되면서 이제 그때 싹 들어오려고 미리 비워놓는 거 아니냐. 그건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선진국 편입을 하려면 당장 올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이번에 결정이 되더라도 몇 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사실이면 네. 뭐 올해 아카데미 각본상은 그 시나리오가 되지 다른 않나요? 당당입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추정하는 것 중에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
벤치마크가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먼저 예상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그 가능성은 이제 패시브 펀드를 추종하는 액티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들 중에서는 뭐 일부 그런 뭐 액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한국 증시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좀 근거가 빈약한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부장님 주신 일정 중에서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내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이제 수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상을 정리하면 장은 안 좋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안 좋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안 좋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유동성 회수, 이게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도대체 왜 유독 한국장이 더 빠지는 거 같냐?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올해 들어서 이제 무역 데이터들이 이제 적자 전환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 구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워낙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다 보니까 통화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보면은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쓰는 국가들의 증시나 환율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머디티를 수출하는 국가들보다는 커머디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좀 약한 편이라서 일단 단기적으로 남들 다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남들 빠질 때 우리가 더 빠지는 걸 일단 좀 막아주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어쨌든 적자 전환하던 것들이 좀 일단 적자 돌아서 다시 흑자 구도로 돌아서는 때가 개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 포인트 아닐까 싶어서 일단 내일 나오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좀 주목해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섹터별로 혹은 테마별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반도체부터 좀 볼까요? 역시 이제 뭐 반도체 때문에 뭐 멘탈이 거의 뭐 나가듯이 이렇게 주가가 빠져서 중소형주까지 뭐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업계에 따르면은 국민섹터. 그렇죠. 뭐 업계에 따르면 이제 인텔이 차세대 서버용 CPU죠. 사파이어 레피지 관련된 그 본격 생산 일정을 재차 미룬다. 뭐 내년 2분기 정도로 미룬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때 이제 대만의 애널리스트 뭐 고밍치가 뭐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메모리 업체들의 양산 일정에도 이 부분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메모리 출하량을 조정하려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계획이 다소 조금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DRAM 관련된 DDR5 양산 일정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 좋았던 뭐 DDR5 관련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좋다고 외치고 있지만 더 주가가 이제 좋지 못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금일 장중에 모건 창구를 통해서 그 아마존과 구글을 빼고 서버 주문이 줄고 있다는 콜이 돌았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HP, 휴레패커드와 델이 뭐 상당히 좀 서버 주문을 세게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델 같은 경우에 뭐 12억대 줄이면서 그 중에 서버는 8억대, 나머지가 PC 쪽이 줄었다 이렇게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시장에 도는 루머 중에 뭐 모건 창구에 뭐 어떤 애널리스트 이름까지도 거론이 돼 있는데 이건 확인된 바가 저는 없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거론하기 좀 힘들고요. 근데 이름 보니까 한국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외국계 창구에서 말은 했지만 애널리스트 이름은 한국계 이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존 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계 이름이어서 이 시장에서 돌았던 루머는 모건 스탠리의 숀 킴 애널리스트.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무튼 돌아다닌 정보니까. 네네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장에 조금은 그 쪽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하루였는데요. 모건 창구라고 하면 JP 모건이 아니면 모건 스탠리예요? 그냥 모건 창구로만 그렇습니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모건 창구에서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그 콜을 제가 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리포트를 본 건 아니지만 장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았죠. 혹시 목원 증권 뭐 이런 데 아닌가요? 모건 증권. 정말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장만 플러스였으면 제가 댓글에 쓸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인데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각 그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 약간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톤을 좀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PC와 모바일 등 이제 IT 세트 부진 등 어려운 상황 때문에 메모리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면서 하반기 이제 전체적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BNK 투자증권도 뭐 삼성증권에 대해서 뭐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10조 7천 원대로 양호한 실적이 일단은 2분기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수요 둔화 때문에
약간 미적지근한 성수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BNK 투자증권은 리포트를 냈고요. 네. 지난 17일에도 유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기존의 가이던스나 시장 예상을 좀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벌써 뭐 70조 원을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기전자 관련된 중소형주도 타격을 받으면서 빠지니까 또 이제 신용 물량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IT 섹터 상당히 안 좋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외국인이 판 건지 아니면 CFT 계좌 쪽에서 나온 국내 개인들의 물량이 반대 매매가 터졌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일정 부분은 또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나온 현물이 국내 개인들의 CFT 계좌다라고 약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반도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네온 관련주가 뭐 움직였습니까 오늘? 네, 역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관련된 장기화 양상인데요. 러시아가 지난달 말에 뭐 네온이나 아르곤, 헬륨, 크립톤, 제논 등 희귀 비활성 가스의 뭐 수출을 상당히 뭐 그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도록 내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해당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상당히 중요한 가스로 여겨지는데 네온 같은 경우는 노광 공정에 그리고 크립톤이나 제논 같은 경우는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수출 제한 때문에 조금 한국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삼성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는 했습니다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가스를 포함한 주요 소재에 대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뭐 인프라 구축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뭐 대응 체계가 충분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제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결국은 이 장기화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중소형주죠. 뭐 대성산업과 QSI 이런 종목이 거론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네온 관련주는 저희가 처음 아마 언급해드린 것 같네요, 그죠? 네, 거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외에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당연히 오늘 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종료나 LNG 관련주인데요. 뭐 WTI가 기준으로 봐서는 사실 뭐 이게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라 이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WTI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110 아래로 이제 떨어졌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급락을 좀 했고요. 전체적으로 원유 채굴 장비 수가 증가한 점도 유가에 다소 부정적으로 주말에 뭐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원유 시추업체인 그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은 지난주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가 584개, 전주 대비 4개 정도 증가하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북미하고 미국 종합과 캐나다 종합을 볼 수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위쪽에 네모난 표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이 6월 둘째 주에 북미 리그 수 중에 가운데 종유의 석유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전주에 574개에서 이제 금주에 580개로 이제 6월 둘째 주까지는 580개까지 는 거죠. 전년에 365개 정도이니까 6월 둘째 주로 보면은 사실은 전년비로 봐서는 56% 정도 늘었고요. 아까 제가 584개 정도까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3주차 접어들면서 더 는 거죠. 실제 북미 쪽에는 석유 관련된 리그 수가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리그 수가 좀 늘고 있다는 건 맞긴 맞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가가 잡힐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에너지 업종과 관련된 비율은 좀 달리 리서치 쪽은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를 들자면 이 봉쇄 해제 때문에 석유 제품 순수출 관련해서도 급감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티팟 가동률은 64.4%로 알려져 있는데요. 4월 초에 이제 저점 50% 대비 큰 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5월에 중국의 순수출량이 전월 대비로도 46%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도 중국 순수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중국의 석유 제품 관련된 2차 수출 쿼터가 450만 톤으로 이제 발표했죠. 1차 수출 쿼터가 1,300만 톤을 포함하면은 올해 누죽 수출 쿼터가 1,750만 톤으로 작년 연간 수출 쿼터 대비 마이너스 41%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적으로 일단 많이 하반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석유 제품 공급 부족이나 탈탄소 관련된 압력을 감안한다면 이 큰 폭으로 하반기 수출 쿼터가 확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급의 이슈는 글로벌리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부터 지금 미국은 허리케인 기간으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6월 초 콜로라도 주립대학
관련해서 미국 허리케인 시즌의 태풍 추정치를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 이상의 대형 허리케인이 50%의 확률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올해 첫 허리케인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이게 이제 6월 4일에 이미 상륙을 했고요. 네. 미국 정제 설비 가동률이 94.2%, 그러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고 수준은 상당히 낮죠. 거기다가 이제 전략 배출료도 엄청나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 배출료도 뭐 재고가 뭐 엄청나게 낮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허리케인 시즌에 원유나 정제 설비가 만약에 피해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 영향이 다소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석유 제품 쇼티지 해소를 위한 정유사의 수율 조정이 윤활기유나 그다음에 BTX, PX 등의 마진 급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6월 달부터 정유사의 실적이 오히려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실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는 또 EU가 원유 금수 조치와 유럽의 에너지 배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유가를 상방으로 일으키는 듯한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유럽은 드루츠하 관련된 송유관이 이제 연결되지 않는 러시아 소유의 7개 정유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수 조치가 연말께 시행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그 해당 설비들이 대체 원유를 조달하기 위한 작업 때문에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동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해당 설비의 합산 그 캐파가 하루에 한 151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글로벌 1.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원유 관련된 가격을 낮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으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부터 7월까지의 국내 정유업체들의 연간 실적 추정치가 아마도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더 상방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당장 이제 원유가 뭐 수요 때문에 빠지냐 아니면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가면서 왕세자와 과연 직접 면담이 있을 것인가. 사실 주말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죠. 가긴 가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뭐 버리기가 좀 쉽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왕세자 측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안 만나겠다 이렇게 사실 좀 당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사실 기대가 사우디의 증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지만 7월 중순에 이 부분마저 꺾이면 상당히 좀 원유 유가를 잡기가 만만치 않은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에너지 쪽으로가 최근 들은 제일 그래도 좀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섹터였던 것 같긴 한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섹터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쪽이 조금 원활한 편이고, 근데 아까 지적 주신 대로 정유업체는 원유를 이제 사다가 휘발유 같은 유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중국이랑 미국은 경쟁사인데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중국은 수출을 좀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어쨌든 경쟁 제품들은 좀 덜 튀어나오고 유가는 거기 좀 전가가 되는 구조니까 그나마 좀 시장에서 2분기 추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프리포트 관련된 이 그 설비 터미널이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한 90일 정도 이렇게 그걸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화되려면 90일 정도까지 걸리니까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유럽 쪽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내에는 천연가스가 재고가 쌓이니까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부분도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누리호 관련해서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역시 이제 지금 발사체 준비 과정 돌입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이상 현상은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발사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나온 거죠? 네, 유력한 발사 시점은 내일 오후 4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이제 2차 발사 예정을 앞두고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예정이 조금 미뤄졌는데요. 실제 뭐 발사 예비를 16일에서 23일까지 설정해 뒀기 때문에 내일 4시 정도에 일단 만약에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면 사실은 좀 이벤트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뉴스가 발사된다고 해서 주가가 뭐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가 사실 발사되면은 뉴스가 이제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부분은 주가로 보면은 이제 선반영하고 발사 성공했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이게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성공을 가지고 주식을 산다 이렇게 들어가기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침 또
발사 시간도 장 끝난 네, 시간이라서 맞습니다. 4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벤트로 들어오신 분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발사를 해도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거고 실패를 하면 더더욱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번에 그 나사 쪽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상당히 큰 이벤트이죠. 사실 이 다누리의 성공은 나사와 하드웨어적으로 협력한 국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AP 위성이나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비추로테크, 제노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반응을 했었는데요. 폴란드가 최근에 뭐 국내에 여러 가지 뭐 전투기나 전차, 뭐 자주포 이런 쪽에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분위기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방산 쪽이 이제 우주산업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일 날 이제 필리핀 국영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은 필리핀 공군이 또 한국항공우주의 FA-50 초음속 경전투기의 개량형 도입을 또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단독 기사라서 약간 좀 아리까리긴 합니다만 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최소 12대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은 약 612억 페소, 국내 기준으로 한 1조 4,7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FA-50 관련된 추가적인 필리핀 계약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에서 단독 보도는 좀 조심해서 참고로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학업종은 어땠습니까? 네, 특히 이제 NCC 업체가 오늘 주가가 아침에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급등을 했는데 대한유화는 다소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그래도 롯데케미칼은 조금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 등에 의하면 18일 새벽 중국의 이제 상하이 쪽에 시노팩, 그러니까 상해석화죠, 에틸렌 글리콜 이지입니다. 이지 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뭐 중국 최대 국영 석유 기업이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 화재 사건은 사실 수급적인 국내 관련된 종목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케미칼은 뭐 상승폭을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끝났고 대한유화는 이제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순수 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 주가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PBR이 0.4배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사실 이제 실적나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까지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화학 수요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하반기 부양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유가 강세에도 납사 가격이 2분기 고점 대비 11% 하락했기 때문에 이 반면 에탄 가격은 2분기 저점 대비 51% 급등하면서 ECC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NCC의 경쟁력이 좀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순수 NCC,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공급 증가 우려도 사실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나 스프레드 하락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순수 NCC 업체의 본격적인 업황 턴어라운드는 다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요원하다라는 입장에서는 뭐 싸지만 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화학업종 내에서만 우리가 좀 선별을 따져보자면 굳이 화학업종을 꼭 보자면 순수화학 쪽보다는 이제 뭐 양극재를 하는 LG화학이나 동박을 하는 SKC나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등과 관련돼 있는 하나솔루션 이런 복합화학 업체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이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오늘 OCI 같은 경우도 강세였는데 위구르 쪽에 이제 일부 관련된 그 수출 수입 금지 관련된 뭐 미국 쪽에 법안이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OCI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 석유화학 제품 업체들 아까 코멘트 중에 나왔는데 이제 납사를 원재료로 하는 NCC 크래커 업체들이 있고 에탄을 원재료로 하는 ECC 업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약간 어려우실 수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납사 혹은 뭐 나프타라고 하는. 나프타인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원유를 정제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름에서 나오는 게 납사고요.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게 에탄인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이제 탄화수소를 쓰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ECC 업체들은 천연가스 전이 있는 중동이나 미국의 셰일가스전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가스를 갖다가 이제 많이 쓰게 되고 이제 기름을 수입해다가 정유 설비 옆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NCC를 쓰게 되는데 아까 코멘트도 나왔지만 보통 이 에탄 가격이 납사보다 싸기 때문에 ECC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는 게 지난 뭐 10년간인데 통념인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원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에탄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NCC 업체들이
ECC한테 밀려있던 가격 경쟁력이 좀 일부 회복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바닥에서는 매력적이라는 코멘트를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합성 섬유인 PET를 만들 때 들어가는 중간 원료인데 네.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단연 생산량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있는 경쟁 업체의 이지 설비가 폭발했다고 하면 네. 일단 개념적으로는 롯데가 국내 이지 1등이기 때문에 아마 뭐 실제 수혜 보는 영향으로 봐도 대한유화보다는 롯데케미칼 쪽이 훨씬 더 수혜 보는 폭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학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 관련해서도 오늘 좀 뭐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뭐 시장 급락하는데 나쁘지 않게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게 요즘에 그 점심 식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뭐 그래서 정말 뭐 일반 샐러리들이 정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많이 드시는지 뭐 제가 다 이제 보지를 못해가지고 체감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체감하는 네. 게 저희 그 사무실 건물에 그 2층에 있는 웨딩홀이 주중에는 이제 한식 뷔페로 해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드시거든요. 네. 또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뭐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한 끼에 뭐 쌀 때는 5,000원, 6,000원 이랬었는데 요즘은 거기도 이제 그 근방에서 제일 싼 점심 식당 중에 하나인데도 7,000원, 8,000원 가까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실제 뭐 주변에 얘기 들어봐도 7,000원으로 한 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적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편의점 도시락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편의점 도시락보다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가 더 싸대요. 편의점에서 파는 샐러드. 네,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또 요즘 포장해서 파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팔죠. 이제 뭐 다이어트 겸 단가 때문에 또 편의점에서 샐러드 매출 되게 많이 올라간다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뭐 여의도도 특히 비싼데 우리가 뭐 아주 유명한 여의도에 그 콩국수 칼국수 집이 있잖아요. 네. 닭칼국수가 한 12,000원? 그렇죠. 콩국수가 13,000원 정도 하니까 이게 많은 온도로 이렇게 점심을 먹기가 만만치 않고 뭐 또 식사하시면 또 커피 한 잔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한 2만 원 정도가 1인당 점심 식대 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샐러리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주머니 사정 이런 걸 생각해서 정말 이제 뭐 편의점을 많이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4, 5월 동일점 성장률이 전년비 5% 이상 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GS 리테일도 이제 1분기 동일점 성장률이 1.5%에서 4월에 3% 그리고 5월에 4%대로 올라오니까 편의점 관련된 트래픽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트래픽 증가율이 객단가 증가율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2분기에 동일점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연간 점포 순증 계획이 연간 800개 내외 정도로 순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편의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제 BGF나 GS 쪽으로 이제 편의점이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표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유류비 증가라든지 곡물가 이런 원재료비 상승 때문에 계열사인 BGF 로지스라든지 그다음에 BGF 푸드의 실적이 약간 부진할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편의점 사업 호조 때문에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당초 시장의 컨센보다 높은 750억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년비 28% 정도 2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 같다 보이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사업에서 300억 이상 지금 영업 손실이 이어질 예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BGF 리테일보다 GS 리테일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이 좀 더 낫다라고 지금 시장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의 즉석식품 관련된 비중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하나 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좀 쉽게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게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위쪽에 보시면 전체 매출 단위인데요. 작년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뭐 편의점 못 갔잖아요. 뭐 거리두기도 있고 해서 편의점 거의 못 가고 학교도 계속 쉬었으니까 네. 못 가고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나오는 쪽이 어디냐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문을 닫았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이제 쭉쭉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매출도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서 즉석식품이 이제 쫙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표 바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 편의점 산업 내에서 즉석식품 비중이 확실히 최근에 2022년 1분기부터 보면은 쭉쭉쭉 월간으로 보면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편의점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의 이런 비중들이 올라오면서 매출단을 좀 이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라보는
나오는데요. 그래서 BGF 리테일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고 장들이 이제 되게 어려운 장인데 우리가 뭐 필수 소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편의점주 이런 쪽은 다소 좀 트래픽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실적도 괜찮은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플러스권을 또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근에 조금 물류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졌던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물연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소 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살짝 상대적으로 좀 이 시장에서 좀 잘 견디고 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편의점 비빔밥을 종종 애용을 했는데 처음에 한 4,000원, 그러니까 예전에 한 3,000원대 비빔밥이 있었어요. 네. 먹을만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4,500원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세긴 한데 기분이 상하셨구나. 아니 그래도 뭐 버섯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갖고 오케이 4,500원 먹자 이제 먹었어요. 몇 번 먹다가 보니까 요즘에 점점 약간 그 슈링플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그 같은 가격은 안 올랐는데 네. 재료가 좀 줄고 나물이 좀 빠지고 아무리 좀 빠지고 고명이 사라지고. 자꾸 꼬청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안 먹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추장과 밥만 남는. 그 비슷하죠. 이제 과자도 보면은 가격은 안 올려도 안에 가스가 빵빵하게 들어가면서 요즘은 질소가 비싸져가지고요. 예, 내용물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질소도 그런 줄여야 식으로. 됩니다. 질소도 이제는. 줄여야 네. 되는데 아무튼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이제 안에 용량을 이제 줄이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오리온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이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인데요. 지금 하반기에 아마 또 그 과자 가격 인상이 슬슬 또 이야기 나올 정도면 오리온이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음식료들도 아마 하반기에 가격 인상에 동참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사실은 CJ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도 견조하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필수 소비재 먹는 거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음식료 섹터도 견조한 부분인데 하반기에 한 번 더 가격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원재료가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달 가까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사료 음식료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나온 뭐 이슈이기 때문에 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지금 영국 쪽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재정 지원을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전략적 지구력을 가질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전쟁 장기화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료나 이쪽이 상당히 또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밀 관련돼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하게 몇 종목들 계속 강세가 나가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고려산업이나 뭐 KC피드,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가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된 국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좀 빨리 이제 종전이 돼야만이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끝날 수 있는 국면인데 이 전쟁 장기화가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좀 좋은 이슈는 아니죠. 네. 그렇죠. 전쟁의 장기화는 결국 이제 인플레가 지속된다는 해석으로 볼 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사료 테마로만 놓고 보면은 사료나 이쪽 섹터들이 계속 버티는 건 전체 시장의 센티먼트는 좀 부정적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겠죠. 라면 가격 지금 뭐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우리 솔프로님은 제일 예전에 싸게 드셨던 라면이 한 봉지에 얼마였습니까? 봉지에 네. 제일 싸게 먹었던 라면은 군대에서 보급으로 줬던 아니 그건 이제 한참 무료 라면. 그거 말고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 80원 정도 기억나거든요. 80원, 70원. 뭐 안성탕 굉장히 옛날인 것 같. 안성탕면 그 빙그레 우리 집 라면인가? 이제 우리 집 라면 있었죠, 맞아요. 해피 라면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좀 저가를 네. 유지하던 그런 라면이 개당 아니었나. 80원. 형님 소고기 라면은 그보다 좀 비쌌나요? 하여튼 뭐 그 정도 80원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한 800원 요 정도는 기본으로 그죠? 저 거기에 뭐 조금 프리미엄이라 붙은 거 하면은 뭐 1,500원, 1,600원 한 봉지 네, 라면이 우습게 넘어갑니다. 네. 컵은 더 올라가고. 최근에 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또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그 보면은 삼양식품이 아마 2분기에도 수출 지표가 한 49% 정도 급증한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1분기가 해외 법인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1분기에 해외 법인 쪽이 열렸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좋고 2분기에는 또 밀양 신공장이 또 오픈되면서 물량 확대도 되고 수출 지표가 뭐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 쪽 관련돼서도 수출 지표가 YOY 한 49% 급증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봐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도 뭐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음식료 쪽의 부분들이 그래도 필수 소비재이면서 또 삼양식품 수출도 상당히 잘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오리온이 주가가 급등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뭐 음식료 업종이 재미없는 업종 내수 중심이었는데 이 초코파이가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이제 내수주의 수출주화 되면서 멀티플을 높게 올려 받는 이슈가 생기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멀티플까지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제 막 급등했던 뭐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출 지표가 내수 쪽에 관련된 종목이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종목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프 환갑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옛날에 진짜 그 정도 했는데 80년대 중반쯤에 그 정도. 라면을 조기 교육 받은 걸로 일단. 아니 80원, 90원. 아니 이게 권장 소비자가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다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 가격은 아마 120원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슈퍼 가서 사면 실제 깎아주니까. 깎아주죠. 예, 한 100원, 110원 뭐 이 정도에 이제 한 2, 30원씩 깎아줬었으니까 그냥 80원 정도가 아마 제가 기억하는 좀 저렴했던 라면으로는 좀 생각이 나요. 라면도 라면인데 저는 가끔 이제 초코파이를 자주는 안 먹는데 초코파이. 가끔 마트 가면 꼭 그게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초코파이. 한 보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마트 갔다가 사는 것 같은데 집을 때만 깜짝 놀랍니다. 초코파이 진짜 맛있었는데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사이즈도 줄어들고 이제 거의 무슨 뭐 초코파이 한 상자 사면은 조각 케이크 이상 가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저 물가를 체감합니다, 진짜. 그것도 옛날에 맛있었는데 그 바다 코코넛. 바다 코코넛. 그렇네요. 바다 코코넛은 근데 거기 버터하고 코코넛 뭐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 과자 이름이 바다 코코넛이 나중에 생각해 이게 도대체 왜 바다? 그거는 믹스 커피 찍어 먹는 게 국룰이었는데. 믹스 커피. 그 맥심 뭐 이런 거에 진짜. 거기 이렇게 딱 찍어서 먹는. 예전에는 뭐 다이제스티브 이런 것들도 많이 다이제스티브. 초코 묻은 다이제스티브 이런 거. 반대편엔 초코 있는 초코 다이제스티브. 더 오르기 전에 하나라도 더 사 먹어야겠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면 진짜 든든하죠. 다이제스티브. 그렇죠, 네. 다이제스티브는 거의 뭐 점심 못 먹었을 때 다이제스티브 먹으면은 점심 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름이 이제 다이제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아니요, 옛날에 다이제스티브였다가 그게 뭐 무슨 이름 관련해서 뭐 문제가 좀 생겼는지 이름이 다 다이제로 바뀌었어요. 다이제. 저는 그 사담이지만 초코 다이제 제 원픽이었거든요. 맛있었죠. 다 옛날 얘기입니다. 네. 너무 비싸졌습니다. 너무 비싸요, 진짜.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추억발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날도 또 언젠가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옛날에 여의도 지하 스튜디오에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날이 와야죠. 자,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